7월 한 달간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역대급 변동성의 이유와 8월 전망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번 지난 7월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국내에 상장이 된 2,600여 개 종목 중에 70%가 이제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요. 특히 원인을 저희가 좀 꼽아보자면 중요한 순서대로 좀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7월 달에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네네. 투자자들은 날씨보다도 훨씬 더 속상하고 견디기 어려웠던 게 주가의 하락, 또 오름내리면서 그 변동성, 정말 마음을 많이 섞였을 겁니다. 마지막 날 대폭 올라서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코스피 지수가 22%나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 21%. 한 달에 이 정도 빠지는 것은 연율로 따지면 거의 200% 넘게 떨어진 것이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이 하락률은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사태 때 그때 못지않은 거고, 특히 7월 31일 날 대폭등하는 게 없었더라면 최악의 경우에 코스피가 한때 29%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우리 정치사상 한 달 하락치로서는 가장 큽니다. 전체 숫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종목별로 뜯어보면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오른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신기에 가까운 투자 기법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거의 주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 피해를 입었다. 기업도 자금 조달이 줄어들고 그야말로 최악의 7월이었다. 이렇게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손실을 입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미국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도 좀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최근에 두 달 동안 심지어 무려 5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좀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럼에도 두 달 동안 또 8조 원의 금액을 매수하기도 했어요. 그 이래저래 낙폭을 좀 피할 수 없다라면 국장보다 미장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변동성이 우리보다는 뉴욕 증시가 훨씬 덜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어떤 과학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 실적을 연동해서 체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올라가도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고 내려가도 왜 내려가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야말로 롤라코스피. 이 롤라코스피라는 단어도 쓸 수가 없게 된 게요. 롤라코스피는 그나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올라갔다가 하늘로 치솟다가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고 또 땅으로 떨어지는 게 어디로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가장 금융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외국인 자본도 떠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지금 서학개미로 옮기고 있고, 미국은 손실을 봤다고는 하지만 우리보다도 주가 변동폭이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또 상대적으로 훨씬 현재 7월 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뉴욕 증시 투자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이 훨씬 더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서학개미 쪽으로 발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7월 마지막 날이죠. 지금 그제입니다. 코스피가 약 한 18% 올랐고요. 코스닥도 12% 정도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는데 사실 상황이 개선된 건 좀 왜냐하면 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 마지막 날 반등한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예, 자 지금 우선 반등 폭이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17.91%인데요. 저것은 아주 후진국 빼고 선진국 역사상 하루 상승폭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기록해 보지 못한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주가가 하루에 좀 오른 적이 있었는데 7월 31일 날 17.91% 오르기 전에는 최고 기록이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상승폭도 2배나 껑충 올랐다는 얘기고요. 짜게 뉴욕 증시에 나스닥, 코스닥, S&P 다 뒤져봐도 현재 17%까지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 올랐는데요. 두 가지 요인으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데도 좀 논리적으로 일각에서는 떨어지는 게 맞나? 떨어질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과다하게 떨어지면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네네. 거기다가 마침 뉴욕에서 빅테크들이 좀 좋은 실적이 발표된 게 편성을 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네. 그러나 이게 혹시 공매도 숏 커버링, 그러니까 프로그램 알고리즘상의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올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한국 주식이 좋아서 외국인이 산 거냐, 아니면 기계적인 알고리즘의 계산상의 문제냐, 또는 공매도 숏 커버링 청산 작업에서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것이냐. 만약에 순간적으로 들어왔다면 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주 8월 초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 동향, 또 국내 증시의 상황 특히 주목이 됩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8월 장이 새롭게 열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근본적으로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금융시장에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엄청난 새로운 재료, 그것이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지금 별로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7월 달에 생각보다는 실세보다는 주가가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기계적으로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조금 좋게 나왔으니까 그동안 반도체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 공포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안도 세력들이 좀 달라들면 조금 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의 그 실적이 좋기는 했는데 네네.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예상보다 좀 좋았다.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고 특히 애플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더 이상 전자산업을 아이폰 산업을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중국산을 싼 거를 살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차단돼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악재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높다고 해서 미국 빅테크 등이 중심이 돼서 지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 SK 또 마이크론을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집단 소송도 지금 제기가 돼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갑자기 오르면 그 다음 행보가 과연 오를 것인가. 역사의 기록을 한번 더듬어 보면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크게 오른 날, 그 다음 날 10번의 역사를 보면 거의 8번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한 주, 2, 3주 계속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뭐 7월 30일 하루의 시세를 가지고 그렇게 뭐 예단할 수 있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일 주목되는 게 자, 7월 30일 날 외국인이 7조 4천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주식을 사자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네. 이게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말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은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살만하다. 또 반도체 살아있다 해서 들어온 것이라면 8월 달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공매도 한 거 쇼커버링 하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면 대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8월은 그야말로 반도체 주는 운명의 한 달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그 주말 직전에 마이크론에 이제 반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역대급 변동성의 주범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인데요. 금융당국 수장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기본 예탁금이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고요. 긴급 조치권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현재 2배로 돼 있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배율을 또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예,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배율이라는 게 현재 단일 종목 배율 레버리지 주식을 사면요. 네. 뭐 정식으로는 ETF를 샀을 때 그게 오르면 2배의 소득이 생기고 또 이러면 2배의 손실이 생기는 그게 레버리지 배율이거든요. 네. 물론 미국에서는 이게 3배짜리도 있고 4배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종목 이런 배율 레버리지는 이번에 처음 도입한 건데 더더군다나 두 회사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 전자, SK 하이닉스 두 회사를 했는데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에서 58% 정도 이르는 대형 규모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전체에서 그 배율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배율 레버리지를 도입하니까 시장이 휘청휘청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낮추겠다. 낮추면 레버리지의 뻥튀기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리스크 변동성이 좀 적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그동안에 7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2배 배팅해서 손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8월 달에 제대로 주가 오를 때 왜 2배를 못하게 하느냐. 이 재산권 침해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우리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없어요. 홍콩 같은 데는 저걸 아예 변동성이 높을 때 정부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네네. 우리는 근거가 없고 또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도 저 배율을 낮추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율이 높아져야 장사가 되고 수수료도 더 높아지니까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죠. 법적 근거도 없이 했다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긴급조치권을 자본시장법에 집어넣자 이러는데 그것도 법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 레버리지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레버리지가 7월 달에 세계 정치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좀 더 좀 속도감 있게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금요일 얘기 좀 더 해볼게요. 투자자들의 선택이 좀 엇갈렸는데 개인은 이제 레버리지 ETF를 팔았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더 사들였습니다. 전략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기관과 개인 또 기관과 외국 투자 주체에 따라서 패턴이 상당히 다른데요. 왜냐하면 특히 외국인들은 대부분 기관입니다. 기관은 일단 자기 돈이 아니에요. 네네.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대신 관리하는 거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관리자들이 받는 충격도가 자기는 급여를 받는 거니까 돈이 떨어지고 오르는 것은 자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패닉이 좀 덜 오는 거죠. 그리고 또 기관 투자들은 알고리즘 아예 펀드 관리 지침상 일정 금액이 떨어지면 빨리 팔아라.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라. 이런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저건 떨어질 주식이 아닌데 왜 네. 떨어져?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기관은 먼저 팔고 외국인은 먼저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주가가 오르니까 이거 탈출 기회다 해서 개인들이 좀 팔고 외국인은 오히려 샀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유가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가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시간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이 국제 유가를 우리가 오른다 내린다 참 예단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네. 지금도 이란 공격 취소했다고 지금 긴급 외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불과 대여섯 시간 전에는 이번 주말에 대공습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시장이 장을 문을 닫고 있는데 공습을 하겠다고 할 때 장을 열고 있었고 그때 국제유가가 또 올랐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의 전쟁 상황에서도 비교적 국제유가가 덜 올랐습니다. 네. 이란이 200달러까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달러 선에서 그런 대로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비축유 또 오펙 국가들이 증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여유분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8월 넘어서 9월 달까지도 이 호르무즈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면 그때는 진짜 국제 유가가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대타협을 한다면 또 국제 유가가
60불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역시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굉장히 가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네. 떨어진다는 게 어쨌든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교환의 비율을 줄여서 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를 교환하느냐?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교환할 때 종래에 1달러당 1달러로 바꾸려면 1,500원을 줬었어야 됐다면 지금은 1,400원만 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적은 우리 돈을 둬도 똑같은 1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원화 가치 측면에서는 요즘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변화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데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주식 파는 것을 거의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돈을 가져오면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R 형태로 회사를 상장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서 42조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돈이 지금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한 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외환 위기 가는 거 아니냐. 일각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지금은 완전히 그 잠식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지금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일본과 큰 변동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합작을 해서 일본 엔화를 강세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환율 개입에 들어가고 이게 월요일 날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네. 이게 엔화 가치를 올리려는 미국의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 그러니까 환율 하락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렇게 원화 가치가 저렇게 급폭이 떨어지면요,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정말로 어지럽게 지금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물가 얘기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물가 지금 우리 목표가 2%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직접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일단 미국의 경우에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거의 미국은 지금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미국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역시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우리는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신영송 총재의 최근 국회 발언을 보면 한 번 더 올리겠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환율이 안정되면 네. 이것도 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부동산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보유세잖아요. 이 보유세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지금 뭐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왔으니까요. 나름대로 뭐 좀 획기적인 대책을 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네네. 현재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정부가 일단 보유세를 올릴 것이다. 보유세를 올려서 좀 보유에 대한 욕구를 좀 줄이자.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자고 그러는데 특히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집과 사는 집을 좀 차별화한다. 네. 또 똘똘한 한 채, 그동안에는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다주택보다는 좀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조처를 좀 철폐하면서 집이 몇 주택이 있든지 간에 일단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